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소원을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아마 코로나 종식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는 몇 년 전 오늘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몇 년 전 여행 사진을 많이 공유하면서 언제쯤 여길 또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한탄을 하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을 출판하는 회사 론리플래닛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여행지 탑10 국가를 선정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한 나라를 오늘 아시아 TMI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10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쿡 제도, 노르웨이, 모리셔스, 벨리즈, 슬로베니아, 앙골라, 오만, 말라위, 이집트 이렇게 있고요. 오늘 같이 알아볼 나라 바로 네팔이란 나라입니다.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왜 웃냐면요. 네. 위원장이라 그러면 제가 네. 평화구직센터 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위쪽에도 위원장님이 예. 계셔서 자꾸 위원장 이게 이름은 또 떠오르십니다. 다른 느낌으로 떠오르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뭐 복을 뭐 자기 만들어야겠죠. 네. 아, 맞아요. 네.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새해 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새해 복, 새해 복 막 이래요. 네. 그러다 나중에 뭐냐면 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맞는 얘기를 말이네. 하는 예, 게 예,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예. 네. 올해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행지 얘기 듣다 보니까 근데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어요. 가본 아, 데가.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 오. 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낮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제일 관건일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선생님. 저는 2개 나라 갔다 왔어요. 노르웨이와 어디요? 말라위. 다른 데도 근데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랜선으로 우리가 네팔을 한번 그러네요. 가보려고 네. 해요, 네. 선생님. 아시아팟이 원래 늘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시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영훈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소개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팔과 히말라야 또 산악 등반을 주제로 연구하는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들은 특정 민족 집단이나 문화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장기간 현장 조사를 위주로 연구하는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네팔에 드나들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아시아 팟캐스트에 불러주셔서 신미지 간사님, 김영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팟 청취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예. 오프닝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거 봐요, 김영종 위원장님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발음도 그렇고 그냥 김씨로 불렀어요. 김씨. 네. 선생님은 그 국내에 네팔 연구자가 많이 없으신데 그중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문화인류학자로서 네팔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것도 또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역학이 아닌. 그래서 왜 네팔을 하필 연구를 하시고 싶으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요. 왜 아마 시작하셨어요?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왜 네팔이냐? 예, 시간을 이 얘기를 대답을 하려면 시간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 대학 입학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대학 첫 전공은 인류학은 아니었고요. 네. 또 네팔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할 때는 포부는 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생물학을 선택해서 진학을 했거든요. 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 생물학적, 화학적 기작,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외우고 또 잘 외워야 시험을 패스를 잘하는 그런 식이었더라고요. 너무 실망을 했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뭘 알고 싶었던 건지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동아리를 알게 됐는데 산악부 동아리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을 했는데 이런 활동이 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인간의 내면을 속속들이 보게 해준다고나 할까. 그렇게 대학 생활 내내 산과 등반에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뭔가 인생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됐고요. 그때 3학년 때 우연히 인류학 교과목을 수강하게 됐는데 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역사학적 방법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이제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또 등반 열심히 해서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됐고 그래서 히말라야 원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석사 논문을 히말라야에 관한 에베레스트 등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다음에 등반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 진학을 결심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한국인을 넘어서 외국인을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인지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합류하는 기회가 또 생겨서 이번엔 고산 등반 원정대에 주로 참여하는 셰르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니까 등산에 관한 내용은 곧 삶 전체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셰르파들의 등산을 이해하려면은 셰르파들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했고 또 셰르파들의 삶을 좀 들여다 보니까 네팔의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수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한 기회가 연구의 단초가 되어서 네팔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이하신 거죠, 네. 선생님. 그리고 삶과 학문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삶. 일치된. 네. 아니 석사 논문 네. 쓰면서 산을 막 그냥 백두산도 아니야, 저 백두산이래 한라산도 아니고 네. 저기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등반하신다는 게 너무 전문 등반가시니까 맞아요. 아, 여러 면에서 좀 놀랐습니다. 좀 산악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력이 좀 특별하신 분이세요. 문화인류학자이면서도 또 월간 산이라는 잡지 기획위원으로 기사도 쓰고 계시고요. 최근에도 업데이트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베레스트도 4번 등반하신 산악인이십니다. 네팔 이야기만큼이나 이 인생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냥 산 원래 좋아했는지 아니면 뭐 그전엔 몰랐는데 동아리 가서 좋아하시게 된지 또 왜 에베레스트 산을 왜 올라가게 되셨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그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체험이라는 게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접 해보는 그 귀중한 기회를 가진다는 게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류학 연구와 고산 등반 같은 전문 등반의 공통점은 바로 체험을 키워드로 하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둘 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해보라 하는 그런 장르인 셈이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연결시킨 까닭은 체험에는 아주 그 내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요. 산에 가면 방금 질문하셨지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때 과연 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의 내밀한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에 다니면서 점점 더 화두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그 자체로 궁금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사람 사이 이해를 구하는 실험을 저 스스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였던가요? 그 골든글로브 나무 조연상 네. 수상하신 그 오징어 게임 오영수 씨가 네. 수상 소감으로 처음으로 나에게 괜찮은 놈이라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맞아요. 제가 네.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고 오영수 씨가 그럼 괜찮은 분이었던 것은 수상을 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촬영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 그 어떤 다른 이전부터 괜찮은 분이셨을까요? 예.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정상에 가니까 어땠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맨날 정상에 가면. 그래서 2012년 5월에 제가 정상에 올라갔는데 밤새도록 마지막 캠프에 출발해서 8,000m 캠프에 출발해서 산소통을 메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기온은 영하 20도 정도로 아주 추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날씨가 최고 좋을 때를 택해서 가니까. 네. 정상에 올라가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게 제 발 아래에 있었고 또 지평선이 조금 더 아래에 있었고 게다가 둥글게 휘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감흥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수도 없이 상상했던 거라서 너무 익숙하기만 했고 또 앞으로 내려가야 하는 게 또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에
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나 혹은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에서 기억에 남는 거라는 것은 오히려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그런 등반을 모두 마친 다음에 서서히 찾아오는 것. 예를 들면 오영수 씨가 나는 괜찮은 놈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한 그 상황처럼 이렇게 어떤 그 순간 하나에 있다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은 과연 오영수 씨는 수십 년 동안 연극과 배우로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회환이 이 수상하는 순간에 모두 닥친 것이고, 제가 에베레스트를 갔던 그 체험의 어떤 그 진가는 지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회고해보는 이 작은 순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실 이런 때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체험의 의미는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순간에서 계속 살아있다. 뭐 그런 것들을 빼고 말하면은 고산 등반의 의미라든가 어떤 자기가 어떤 진귀한 체험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말하자면 제가 4번 등반을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세계 최고봉을 4번이나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정상에 오른 건 단 한 번뿐이고요. 나머지 3번에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원 중에 사망을 한 거죠. 아, 그 지인 중에서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때도 있었고 다른 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챌린지라든가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를 당하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삶이란 것도 너무 어떤 부분들에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모든 순간은 죽음 앞에서는 또 혹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 소소한 순간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하는 것은 뭐 한번 체험을 해본다의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히 그쪽 그런 산악인으로서 독특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세계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문화인류학이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쌤. 네. 산이 네.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리고 게. 이제 체험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그런 또 작업을 또 하고 계신데 또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에 네, 대해서는 맞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또 존재하지 그쵸,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들고요. 맞아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개인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족이 생기고 나서 가족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존중이 받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가족이 생기면서 조금 못 가는 거야. 책임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생기지 않는지요.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살면서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게 되고 부부간이라든가 자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지만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부모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도 지금 자기 본인의 인생의 일부분을 누군가와 가깝게 공유하고 그런 공유의 순간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될 뿐이지 어떤 한 사람과 내가 전적으로 다 공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하지 않는다. 예. 하지만 믿어주는 거지요. 네, 믿어주는 거, 공유하는 네. 것과 믿어주는 건 다른 겁니다. 제 와이프는 맞아. 제가 나중에 언제 산에 간다 하면은 네. 다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네. 동의를 구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가면 가라. 네. 이렇게는 되지만 그것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완벽한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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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쌤 되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에베레스트 등반 하시면서 저는 4번 하셨다길래 4번 다 정상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3번은 실패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등반에 실패를 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보신 거고 또 그 길을 같이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도 같이 하신 거라서
아마 더 뜻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많으면 선생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는지를 막 다 듣고 싶지만 오늘은 또 저희가 네팔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라 이제 산악인 오영훈 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들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인류학자 오영훈 선생님을 만나볼게요. 문화인류학자들은 현지조사 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네. 네팔 현지조사 하신 거죠? 예, 그럼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고 또 어려운 점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쌤. 네, 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개월을 네팔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각각 1개월 정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네팔에 있을 때는 네팔 북동부 산쿠아사바 디스트릭트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히말라야 산 기슭에 사는 아주 외진 곳이에요. 셰르파 마을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등반 시즌인 봄과 가을에는 주로 셰르파 청년들과 함께 수도인 카트만두로 나와서 그곳에서도 한두 달 지내면서 원정대를 준비하다가 근데 제가 참여한 원정대는 한국 원정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원정대 대원들이 들어오면은 합류를 해서 이제 산으로 셰르파들과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셰르파들을 같이 따라다니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상 전반 그러니까 생계 활동이라든가 종교 문화 혼인이나 장례 풍습 그리고 마을 조직 그런 것들에 조사를 했고요. 카트만두나 등반 대상지 산에 가서는 산악 관광 산업 즉 그 관광 산업 구조, 고용 관행,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셀파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주해서 살아가는 셀파들을 찾아가서 그 초국가적인 관광 산업 참가가 그렇게 이주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 체력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좀 불평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어느 몇몇 부분은 엄살을 피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음식이나 뭐 여름에는 거머리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또 창이라는 그 수수 막걸리를 네. 현지 사람들 상당히 자주 먹는데 늘 배탈을 안고 살았어요. 속은 굉장히 안 좋고 몸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조사는 해야 되고 또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면과도 함께 와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등반을 마치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회포도 풀고 이렇게 푹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는 카트만두에서 다시 셀파들 따라서 시골 마을로 조사를 하러 왔는데 시골 마을이 물론 가족같이 대해주고 편하긴 했지만은 제 정신적인 고향은 그래도 제 한국인 사람들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굉장히 외롭고 또 그 당시엔 상당히 젊어서 이런 것들을 힘들어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히말라야 등반 총 9차례 갔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각종 생활, 종교 생활이라든가 또 산악지대 양치기, 운막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동충하초 채취도 이렇게 해발 4,000m, 5,000m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채취도 하러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매일 펼쳐지고 또 히말라야 등반에서는 정상에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뭐 사고로 인해서 누가 다친다든가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소화해서 어떤 삶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참으로 그 오랫동안 묵혀서 숙고하는 시간을 거쳐야 차차 되는 과정이지 너무 그 경험의 강렬함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진의 그 감정적 판단이나 선입견 또 저는 등반가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어떤 삶이나 죽음 그리고 행복이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그 선입견들이 정말 그 껍질을 천천히 벗겨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선생님도 현지조사 하시잖아요. 김영종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저는 현지조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문화인류학자로서의 현지조사와 지역학학자로서의 현지조사는 좀 달라요, 선생님? 뭔가? 보통 그 심오함과 그 깊이가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일단 인류학자들 말씀하셨듯이 네.
뭐 경제학자들 그런 말 합니다. 호텔에서 그냥 머물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오는 거고 정치학자들은 뭐 이렇게 시장 정도 가보는 시장 갔다 오고 마실 정도 갔다 오는 거고 인류학자 정도 돼야지 또 가서 마을에 아주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연구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류학자들은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김영중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느긋해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노동하고 뭐 밭일하는데 가서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고 간식 갖다 주면 먹고 막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고 막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막 편하게 현지인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논다 뭐 이런 개념인데 단지 근데 관찰자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관찰 대상 속에서 또 본인 경험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관찰자이자 그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그런 과정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부분이 장점이자 또 그걸 또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는 조금 또 어려울 하나 수 또 있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관찰과 참여 요 두 가지가 사실 인류학 내에서도 방법론적인 그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장날이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장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랑 같이 장날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술이 엄청 취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화가 엄청나게 나서 아버지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밤에 어색한 밤에 저하고 셋이 그리고 그 아들의 20살 난 그 아주 유약한 그 와이프랑 같이 총 4명이 있었거든요. 스님도 계셨어요? 그 전에? 네, 그 4명이서. 네네. 다 술에 취했어요. 근데 거의 막 죽일 듯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려야죠. 말려야죠. 막 뛰어 들어가서 말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 아들이랑 같이 저랑 같이 카트만두 수도로 아들은 이제 도망을 가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뭐 도망갈 일은 없었지만은 이제 같이 가주셨군요. 그렇게 네. 하는 거였죠. 이거를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연구를 분석한 논문의 한 앞부분으로 이렇게 나중에 써서 내게 되는데 네. 아무튼 관찰을 하는 거랑은 아니라는 거죠. 참여를 하는 거고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싸움을 말리든 어떻게 뜯어 말리든 하던 식으로 참여자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현장에 일어나는 문화의 활동에 저 자신이 참여자가 돼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셀파들의 남성성, 그 남성적인 어떤 왜냐하면 그 이튿날 바로 카트만두로 도망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화해의 순간은 그 뒤로도 계속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공식적인 화해가 없이도 평화가 그 가정에는 찾아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삶의 아주 부정적인 순간들, 슬픔이라든가 어떤 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갖춰져 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히말라야 등반이라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힘든 그런 스포츠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게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그 셀파들의 문화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또 했습니다. 네, 좀 뒤에 얘기를 나눌 얘기긴 한데요. 그 셀파족에 대해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이후에 할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네팔 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아시아파 게스트들께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팔은 어떤 나라다?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네팔은 종족이 다양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구는 3천만 정도인데요. 네. 100여 개 많네요. 100여 개 종족이 있고 많다. 그 언어도 각종 방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10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종족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해발 60m부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이 8,849m거든요. 네. 있는 그 나라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자연 환경이 존재하겠어요. 또 히말라야 산맥이 지리학적 연대로 봤을 때 상당히 젊은 산맥에 속해요. 그래서 계곡이 엄청 깊고 절벽들도 많고 계곡과 계곡 사이 마을과 마을마다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풍습들이 유지를 해와서 상당히 이 종족 다양성이
유지가 많이 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족이 다양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네팔이 그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많은 관심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또 그 네팔의 그 종족들 사이에 그 문화도 이어져 왔고요. 이것이 네팔 현대사를 이해할 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네팔의 네. 그 정치 체제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오영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네팔 음악이에요. 저는 이 제목 듣고 어디선가 들어본 제목이었긴 했거든요. 쌤, 어떤 곡인가요? 레쌈피리리라는 노래인데요. 네. 1970년에 네팔의 유명 가수였어요. 순데르 시레스타하고 드라비카 랄 조시 이 두 분이 출시한 부른 노래인데요. 사실 이 민요풍의 노래잖아요. 이 민요풍의 노래는 네팔에서 현대에도 지금도 이런 민요풍의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예요. 상당히 새로 출시된 노래 대부분이 다 이런 민요풍의 노래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민요풍의 노래를 싫어하는 젊은 층의 세대들도 최근에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는 포카라, 그러니까 네팔 제2도시 포카라 네팔 서부에 있거든요. 네. 인근 마을에서 이 노래를 그 작사자가 작곡자가 채록을 해서 이걸 당시 유명 가수이던 이 두 분에게 전달해서 부르게 합니다. 당시 라디오에 처음 나왔는데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네팔에서도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됐고요. 사실 네팔에 자주 드나드는 한국인이라든가 뭐 대부분 산악인들이죠. 이런 네. 분들 이 노래 가사 최소 1절 정도는 다 외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레쌈피리리라고 레쌈은 비단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실크 뭐 이런 뜻이고요. 피리리는 말하자면 펄럭 뭐 파다닥 아니면 뭐 펄럭 이런 뜻이에요. 비단이 그럼 펄럭펄럭. 예. 근데 비단 아니면 손수건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내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펄럭펄럭 거린다 뭐 이런 뜻이어서 우레라 좀 기다라마 반장 레쌈 삐리리 이런 그 멜로디 계속 되는데 내 마음이 저 위로 날아갈까 여기 길에 있을까 그래서 아주 태평스러우면서도 우리 이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논다 아주 개야 고양이야 뭐 사슴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내 사랑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태평스러우면서도 그 다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노래로 아주 국민적인 노래입니다. 네. 네, 레쌈피리리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네팔은 다양한 종족의 나라다라고 선생님이 네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팔 역사는 동남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팔 역사 어떤가요? 네. 방금 그 다양성의 네팔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느냐에 따라 네팔의 역사는 사실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역사 다시 보기가 1980년대부터 있어서 네팔 학계 또 일반 네팔의 그 시민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양성들을 현대에서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큰 네팔에서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좀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는 해발 1,400m 지대에 있거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고원 분지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400m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산이 높은 산밖에 없죠. 높은 산밖에 예, 없는 예. 거죠? 우리는 그런 고산이 없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얼마나 높은지 좀 알려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살기 시작했느냐, 즉 카트만두의 원주민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종족 다양성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카트만두의 원주민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거죠. 누구냐? 그래서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사시대에, 그러니까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에 몇몇 왕국들이 살다가 기원전 800년경부터 끼라띠라고 불리는 종족군이 왕족을 이루며 살았다고 해요. 끼라띠 종족군은 현재는 카트만두 말고도 네팔 동부, 인도 북동부에 넓게 퍼진 여러 종족들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네팔은 크게 두 가지 언어군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언어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이노 티베트 계열 혹은 지나 티베트 계열이라고 해서 히말라야 일대를 포함해서 동남아 대륙 지방과 또 중국까지 퍼진 그런 계열이 있고요. 또 인도 아리안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 합쳐졌다고 합니다. 끼라띠 종족군은 이제 사이노 티베트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끼라띠 종족군 후예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네팔의 주인이었다, 원주민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죠. 현재 그 네팔 카트만두에 그 네와르 종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래 살았던 종족인데, 거기에 목조 가옥들 유명한 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네와르 종족들은 자기도 이제 끼라띠 종족군이고 자기들이 원주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끼라띠 종족군들을 볼 때 이후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서기 400년경 즈음부터 이제 인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쪽에서 다른 종족,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 계열 종족들이 와서 카트만두를 점령해 살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기 600년 즈음까지는 리차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서기 1200년 즈음까지는 따꾸리 왕국이라는 왕국, 1750년경까지 말라 왕국, 이런 종족들이 모두 이제 남쪽에서 인도 계열 종족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근대 역사는 1750년경에 이제 카트만두 일대를 통일한 프리티비 나라얀 샤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네팔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 네. 분인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고르카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고르카라는 지역에서 그 있던 샤 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르카라는 지역은 네팔 지금 현재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안쪽으로 가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프리티비 나라얀 샤 왕이 군대를 끌고 카트만두로 와서 다 점령을 하고 엄청나게 강했어요. 18세기, 19세기 내내. 네. 중국 티베트 쪽도 침공을 하고, 또 인도에는 그 영국군이 있었잖아요. 영국군에게도 이제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영국군은 특히 뭐 포도 있고 총도 있고, 그래서 네팔군이 이길 수는 없죠. 네팔군 엄청나게 용맹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전쟁에선 졌지만 이 용맹함을 본 영국군이 이제 네팔군을 용병으로 모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 구르카 용병이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고르카라는 말을 잘못 부르면서 이제 고착된 것이고, 구르카 족은 아니고요. 구르카 네. 용병이라고 불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 중반에 그 중바하두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샤 왕족은 그대로 두되 이 총리 대신이 세습제 종신직으로 그 총리 대신직을 가져가요. 그래서 중바하두르는 중바하두르 라나라고 이제 성을 바꾸고 이제 라나 정권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1950년까지 계속돼요. 1950년까지. 그러니까 왕은 명목으로 계속 되고, 하지만 총리 대신이 또 세습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실권을 장악하는 이런 체제예요. 총리 대신도 세습을 한다고요? 네네. 이 체제가 중요한 게,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물론 세습은 아니지만은 이런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가 이렇게 이원화된 그런 의원 내각제, 현재 의원 내각제, 거기 총리한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연속되기 때문에 이 옛날
근대사의 초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이원적 정치 체제가 1950년까지 넘어오는데 이 라나 정권은 자신의 그 권력을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한 것이 인도에 있는 그 영국군한테 비호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1947년에 영국군이 인도에서 물러나면서 네. 라나 정권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동시에 그 네팔의 일부 지식인들이 이제 네팔 의회당이라고 당을 결성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망명 정부예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계열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팔의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제 계속 그 이후로도 제1당 최고 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왕조 왕이 그러니까 총리 대신 말고 왕이 1950년에 인도 대사관으로 걸어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했고 인도 항공기를 타고 이제 델리로 망명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네팔의 소유 사태가 막 발생하고 인도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라나 정권이 독재를 끝내고요. 헌법에 기초한 새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진통을 거듭한 끝에 1959년에 최초의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 네팔 의회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리 대신만 세습된 직이 없어지는 거고 이 왕은 계속 남아 있어요. 왕은 계속 남아 있지만 총리를 새로 뽑은 거죠.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네팔이 쇄국 정책을 1951년에 끝내고 문호를 개방하고 당시 서양에서는 불교라든가 힌두교, 히말라야, 셀파 등등에 대한 낭만주의적 사조가 19세기 말부터 유행했고요. 네. 그래서 1951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에서 물밑들 이제 원조가 닥치고 관광객도 들여오고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했는데도 오랜 독재와 그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경제 발달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런 낭만주의적인 관점과 해외 원조는 네팔을 이제 오늘까지도 특징 짓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볼 게 1960년에 그 왕실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로열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샤 왕조의 마헨드라 왕이었어요. 네. 1957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1959년에 총리를 선거로 뽑긴 했지만 총리로 뽑으면서 구성된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 해산시켜요.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 하면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이제 왕이 자기가 다 임명한 사람들로 그 행정부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게 반짜얏이라는 제도거든요. 반짜얏이라는 제도가 말하자면 현대말로 하면 반짜얏. 독재 체제예요. 독재 체제. 이게 이제 1960년부터 9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동안 네팔 의회당 지도자들은 반정부 인사로 몰리면서 이제 감옥을 재집 드날드들 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선생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반짜야 체제가 1999년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근데 1990년하고 2006년에 두 차례 민중분기가 크게 네팔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중분기가 일어난 게 이제 아마도 1990년 독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두 민중분기의 배경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네팔 사회가 또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 전에 네, 선생님 궁금한 게 궁금하신 많아지면서 죄송해요. 그 패싱했네요, 제가. 아니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왕의 권위의 그 기반이 어떤 거였는지 보통 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종교적인 예. 그런 그쵸. 거에서 권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피주? 뭐 강압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를 이렇게 시혜적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게 억압적인 기제로만 그 유지됐던 건지 아니면은 그 권위의 또 다른 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네팔의 카트만두 밸리, 그러니까 카트만두의 그 넓은 그 분지 지역이었잖아요. 그 밖으로는 그 사실 중앙 정부의 영향이 그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강하게 밀어닥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역들은 나름대로 그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지방자치식으로 네. 살아왔고 네. 이 사람들이 세금만 중앙 정부에 네. 어느 정도 내는 그런 방식이었고 네. 한편으로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샤 왕조 초기에 현대말로 하면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헌법에는 그 다양한 종족들을 지정을 하는 그 체계를 지정을 해놓게 돼요. 그 체계에 그러니까 종족들의 무슨 족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범주를 부여하는 거죠. 거기에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맨 위에 상부는 카스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 고르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네팔 전체 인구의 한 30%를 차지하는 그 채뜨리족 그리고 바훈족, 바훈이라는 말은 이제 브라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채뜨리족, 바훈족 이런 부분들이 정부 요직의 독점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이다 하는 식으로 계급에 이렇게 대해서 계급을 완전히 그 헌법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정부를 구성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정치 체제 개혁이 없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의 관점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그러네요. 그 카스트 제도도 조금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강하지 않은 중앙 집권 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앙 체제. 그래서 그 두 차례 봉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확실히 이 독재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향한 그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지금의 관점에서는 네팔의 관점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1990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 두 차례 봉기를 1990년 거는 제1차 시민혁명, 네. 2006년은 제2차 시민혁명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영어로는 그 네팔어는 자나 안돌란 이렇게 부르는데 직역하면은 People's Movement예요. 요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민중 봉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 아니면 민중 운동 아니면 인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people이라는 그렇죠. 것을 인민으로 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어로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은 반공이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떤 가치 판단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1990년 시민혁명은 이거를 통해서는 대의 민주주의에 근거한 입헌 군주제가 돼요. 입헌 군주제. 1990년대 거 1차는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왕은 왕정을 계속 가져가되 네. 헌법에 근거한 왕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헌법이 없었어요. 네. 왕이 직접 다스렸던 거고. 말 그대로 그냥 독재였던 거죠. 전제. 이제 헌법 독재라고 합니다. 재헌 독재.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2006년에는 군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2008년에 의원 내각제 연방 국가임을 공표를 하게 돼요. 이거 말하자면 킹덤 오브 네팔이었는데 이게 리퍼블릭 오브 네팔이 된 거죠. 2006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정세를 좀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1990년, 89년 이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정치적인 격변 시기였잖아요. 이런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유럽 공산 정권 무너지고 중국 천안문에서도 뭐 민주정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네팔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1990년에 그 좌익 전선 연맹이 결성이 되고 또 동시에 네팔 의회당 즉 사회민주당 계열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 반독재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세력이 협력을 해서 민중봉기를 이끌어서 왕정으로부터 입헌 군주제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당시 힌두교와 오랜 왕정으로 일부 카스트가 정부 직종을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억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족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족이라고 트라이벌 그룹이라고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원주민이다. 인디지너스 내셔널리티다. 이런 식으로 민족이다. 이렇게 그런 식의 다양성을 향한 움직임이었고요. 한편 이 좌익 쪽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먼저 왜 공산당이냐고 얘기를 하면은 당시 세계 정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가지가 세계 정세의 두 가지 큰 세력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팔에서 독재와 착취와 빈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게 그 두 가지였던 거죠. 두 가지 양대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네팔에서도 마찬가지로 네팔 의회당이 있으면 네팔 의회당은 이제 왕정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입헌 군주제를 했잖아요. 네. 이것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팔 공산당은. 그래서 이 사람들 네팔 공산당을 결성해서 1991년 총선이 있었는데 네팔 공산당은 제3당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표를 많이 인기가 받았어요. 많았네요. 인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더 있겠지만은 인기가 공산당은 요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 내에서는 더 신속하게 무장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파가 있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파 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파는 나중에 네팔 마오주의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갖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1996년에 네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2006년까지 10년을 끌어간 네팔 시민 전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제 왜 이 시민전쟁 10년을 끌어온 시민전쟁을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면은 네. 왜 시민전쟁을 일으켰느냐. 일단 1990년에 소수 독재 체제인 반짜얏이 끝나고 이제 네. 다당제가 시작됐는데 실제 사람들의 면면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당했다고 느끼고 착취당했다고 느낀 사람들의 불만은 이제 아주 고조됐고 실제로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그 당시 네팔 인구 절반이 소유한 땅은 전체 6.6%에 불과했고 토지 소유자 중 상위 9%가 전체 토지의 47%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공산당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마오주의냐? 마오이즘 모택동 사상이라고 하는데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창한 이론은 그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같은 무산 계급 노동자가 착취가 심해져서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혁명을 준비해 나가던 20세기 초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근대 농업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럼 어떻게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마오쩌둥이 발전시켜 나간 생각은 이제 간단해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혁명을 실천하는 게 우선이지 생산 수단을 빼앗긴 무산 계급만이 혁명으로 나아간다는 이론적 부분은 부차적이다. 이런 거 실천이 우선이다. 이론보다는. 그래서 이 마오주의는 농민들이 많았던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다 퍼져 나갔고요. 1990년 소련이 붕괴하던 때에도 마오주는 여전히 아주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주의 공산당, 네팔의 마오주의 공산당의 요구는 여러 가지였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재헌 의회를 소집하라. 가장 세력이 컸을 때는 이 내전 당시에 시민전쟁 당시에 정부의 40% 정도를 지배 아래 두기도 했고요.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총 한 15,000, 17,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예. 피해가 났네요. 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왕세자가 기관총으로 왕족 일가 9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본인도 자살을 해요. 네. 근데 아주 왕은 사실 이제 카스트 제도에 입각하면은 상당히 우리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 10명이나 죽으면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국적인 비극적인 일이었고 대를 잊지 못하겠는데. 예, 엄청 저도 찾아보다가 왕실에서 왕자가 총질을 해서 다 죽었어 이렇게 나 생각. 근데 그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그 총을 쏜 그 사람도 죽었으니까 3일 만에 죽었거든요. 혼수 상태로 있다가 여자 때문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뭐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왕위쟁탈 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왕이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될 수. 그 혼수 상태에 있는 그 3일 사이에 왕이 돼요. 왕이 돼. 왕이 되지만 바로 죽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 예. 어쨌든 그것이 이제 슬픈 일이 벌어졌으니까 휴전하자, 이제 그만하자 얘기가 나와서 평화 협정에 들어가거든요. 2001년에 그 사건 예. 때문에 예. 마오주의 공산주의정하고요. 예. 네. 그래서 반군은 근데 그렇지만은 이 마오주의 공산당은 급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화 협정이 무산이 됐고요. 네. 반군은 그 이전까지는 이제 경찰력으로 이 반군을 막았거든요. 네. 반군이 그 평화 협정이 무산되면서 군 부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처음으로 그때부터 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이제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돼서 이렇게 그 갈등의 양상이 점점 확산이 되는데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민전쟁 중에서 훨씬 격화된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어떻게 그게 끝나게 되냐면 2005년부터 보면은 당시 왕이 갸넨드라라는 왕이었거든요. 네. 이 갸넨드라 왕은 이 민주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만은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너무 약하다 해서 민주주의와 진보는 양립할 수 없다. 규율이 필요하다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각종 탄압이 이어지고 특히 방송국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잡아가고 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05년 네팔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검열에 시달리는 나라라고까지 할 정도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변국들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영국과 인도는 반대하고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주의 반군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갸넨드라 왕에 대한 지지를 중단한 거예요. 영국과 인도는. 네. 왜 그랬냐면은
인도 내의 마오주의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인도 내의 공산당들을 달래기 위해서기도 하고 또 게넨드라 왕이 너무 폐쇄적이고 독재 쪽으로 나가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도움을 끊고 마오주의자들을 돕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게넨드라 왕을 지원을 해요. 되게 모순적이다 정말. 그래서 저 중국은 네팔 그 마오주의 혁명을 절대로 마오주의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저 반군이라고만 불러요. 그 이유가 뭐죠? 마오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럼 그 자기들 그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 인도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정통성 이런 거랑 관계가 없고요. 이 인도로부터 너무 그 힘을 받으면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아니면은 중국 그 마오주의라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누구나 연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6년 봄에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비폭력 집회가 이제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낸 거죠. 왜냐하면 게넨드라 왕이 이걸 엄청나게 세게 압제를 하니까 일반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이제 폭발하고 나선 거예요. 이때 이제 폭력 진압으로 19명이 사망하고 정부가 그러면서 위기에 몰리고 결국 게넨드라 왕은 의회 민주 정치 제재를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반군이 평화 협정에 서명하면서 시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08년에 총선에서 공산 반군이 제1당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560명의 의원이 선출이 되는데 564명. 근데 그중에 560대 4의 투표로 왕정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200년 넘게 지속되던 킹덤 오브 네팔이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2008년, 2006년 이 시민 전쟁의 그 앞뒤 15년, 20년의 역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갔고 힌두 국가에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던 힌두 국가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세속 국가로 넘어간 거고요.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또 중앙 집권제에서 이제 연방제로 가게 됐고요. 또 브라만 중심 사회의 어떤 그 위계 질서에서 이제 다양성의 사회로 이제 변화돼 간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년 사이에 벌어졌으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셈이죠. 그러네요, 진짜. 2006년 봉기가 굉장히 의미가 큰 봉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벌써 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팔에서는 그래서 반공 그 2006년의 그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왕체제도 끝나고 또 카스트 제도도 이제 끝난 거고 힌두 국가도 이제 세속 국가로 갔는데 지금의 그 변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약간은 미흡한 미안해 혁명이었는가? 그때는 해피엔딩인데 지금은 괜찮은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일단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만들려면 재헌 의회를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르려면 행정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군부대 경찰력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네팔 정부는 그런 게 여력이 안 돼요. 소요 사태와 폭력 사태, 부정 선거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시 전체 카트만두 전체를 다 봉쇄를 하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 그 선거를 돕기 위해서 행정 병력 3,000명을 파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근데 2007년에 임시 헌법이 제정이 되고 2015년에 결국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오래 걸렸네요. 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갈등과 또 소유 사태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성의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양성이랑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서로 다른 이에 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치하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근대 국가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권력을 누구한테 집중을 시킬 것이며 어느 정도로 분산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제대로 된 정치 체제가 우리한테 맞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헌법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런 과제를
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네. 예. 뭐 어쨌건 2015년에라도 헌법이 지정되기는 했고 예. 아마도 또 아직은 뭐 혁명이 늘 완성되고 나서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또 들을 이야기가 지금의 2022년에 이제 네팔은 어떤 곳이 되었는지 또 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1부에서는 우선 네팔이 어떤 나라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인지 오영호 선생님께 들어봤어요. 네팔에 대한 궁금한 게 많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시아 TMI 네팔 편 2편에서는 최근 발간된 오영호 교수님의 단행본 세르파 히말라야 등반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요. 또 더 궁금한 지금의 네팔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시아 TMI 네팔 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